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아우라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권력과 부,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평범한 인간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결계처럼 느껴졌다. 건물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오가는 이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공기 중에는 옅은 커피향과 값비싼 향수, 그리고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이 거대한 제국의 34층에서는 미래의 제국을 수호할 전사를 뽑는 면접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는 잠옷 비장하기까지 한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자는 이질적일 만큼 평온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나이는 28. 그녀의 외모는 평범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는 염색 한번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검은색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하얗지만 어딘가 생기가 부족해 보였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정장이 아닌 단정하지만 몇 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짙은 회색의 기본 정장은 그녀를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 역시 달아빠진 모서리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팍팍함을 짐작게 했다. 다른 지원자들은 힐끔힐끔 그녀를 훔쳐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의 손에는 해외 유수대학의 졸업장이 들려 있었고, 이력서에는 화려한 경력이 빼곡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 경찰대학 수석 졸업생, 심지어 대통령 경호실 출신까지. 그들에 비하면 이지은의 이력서는 백지에 가까웠다. 최종 학력은 지방에 이름 없는 2년제 대학이었고, 경력란에는 사무보조, 물류창고관리, 프리랜서 같은 두루뭉술한 단어들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다음 이지은 씨, 들어오세요. 호명소리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두 굽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는 조용히 면접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면접실 내부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 너머에는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중앙에 앉은 중년의 남자는 아우라그룹의 부회장이자 실세인 박도식이었다. 기름진 포마드로 넘긴 머리와 명품 시계, 그리고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의 표정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양옆으로는 인사팀장과 보안실장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박도식의 눈치만 살피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앉으시죠. 박도식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이지은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자세였다. 박도식은 책상 위에 놓인 이지은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지은 씨, 이 이력서, 이게 전부입니까? 혹시 제출 서류를 빠뜨린 건 아닌지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질문이었다. 네, 전부입니다. 이지은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정해진 값을 출력하는 것 같았다. 박도식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우라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지원한 겁니까? 여긴 동네 편의점 알바생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원하고 그에 걸맞은 최고의 다을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이력서로 뭘 하겠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양옆의 면접관들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경력란을 보니 참 다채롭군요. 사무보조, 창고관리. 이런 경험들이 아우라그룹의 보안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업무는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꼼꼼함, 재고를 파악하는 정확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은 어떤 분야에서든 중요합니다. 이지은의 대답은 논리 정연했지만 박도식의 귀에는 그저 말장난으로 들릴 뿐이었다. 순발력 창고에서 도둑이라도 잡았나 보죠. 면접실 안에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지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하게 박도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 박도식은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지만 곧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감히 어디서 저런 건방진 눈빛을. 됐고,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시죠. 보안실장이 분위기를 환기하려 질문을 던졌다. 아우라그룹의 케르베로스 3 전용 시스템은 현재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계에 걸친 생체 인식 시스템과 AI 기반의 위협 예측 및 자동 방어 시스템은 외부의 물리적 디지털적 침입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하지만 박도식이 되물었다. 가장 완벽한 시스템의 약점은 항상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도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아우라그룹의 보안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동시에 현직 임원진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이지은 씨,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박도식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다.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위협은 예측 가능한 범위와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존재합니다.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위협을 막는데 탁월하지만 인간의 변수는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한편 같은 시각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 아우라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7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다. 지난 5년간 그는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과 내부의 배신자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과 그의 돈과 권력을 노리는 자들뿐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진행된 보안팀 면접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박도식 부회장이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벌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비서가 올려놓은 최종 면접자 명단에서 그는 이상한 이력서 하나를 발견했다. 이지은, 마치 일부러 숨기려는 듯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이력서. 강민주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면접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다른 면접관들과 마찬가지로 실망했다. 초라한 행색, 보잘것없는 스펙. 하지만 면접이 진행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도식의 모욕적인 언세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불안하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면접관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손짓 목소리에 떨림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평범한 구직자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극도의 긴장 속에서 훈련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평정심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그녀가 사람이 약점이라고 말했을 때 강민주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바로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민주나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도 결국 내부의 작은 배신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다. 시스템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읽어야 한다. 강민주는 화면 속 이지은의 얼굴을 확대했다. 화장기 없는 민낯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 하지만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그는 거대한 폭풍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흥미롭군. 나지막한 그의 혼잣말에 집무실의 고요함이 깨졌다. 다시 면접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도식은 더 이상 질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인사팀장이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뭘 증명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력서에 증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박도식이 다시 비꼬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지은의 말에 박도식은 코웃음을 쳤다. 기회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지은 씨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지 단 한 문장으로 설득해 보시죠. 모두의 시선이 이지은에게 쏠렸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으리라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면접관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박도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보이지 않는 것 유령이라도 본다는 겁니까? 이지은 씨, 여긴 점집이 아닙니다. 이만 나가보시죠. 결국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이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관들을 향해 조용히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그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군. 저런 여자까지 서류 심사를 통과시킨 게 누구야? 박도식이 혀를 차며 소리쳤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은이 나간 후에도 면접실 안에서는 한동안 그녀를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CEO 집무실의 강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지은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강민준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보이지 않는 위협, 보이지 않는 배신, 보이지 않는 진실. 그것은 그가 지난 5년간 미치도록 찾고 싶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진실. 강민주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방금 나간 이지은이라는 지원자 못 나가게 잡아. 아니, 내가 직접 가지. 그가 다급하게 집무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울리며 비상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적색경보. 1층 로비에 신원 미상의 무장귀환 침입. 모든 인원은 즉시 스피커를 통해 다급하게 외치던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비명과 함께 끊겼다. 강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박도식이 꾸민 짓인가? 아니면 외부의 적인가? 그는 즉시 책상 아래의 비밀 버튼을 눌렀다. 집무실의 모든 문과 창문이 두꺼운 강철 셔터로 폐쇄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자랑인 CEO 비상방어 시스템 세이프 헤이븐이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 안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비밀 금고를 열어 특수 제작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공격받는 것을 숨어서 지켜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같은 시각 면접을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온 이지은은 건물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굴욕적인 면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평범한 삶으로의 복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다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될 일이었다. 그녀가 회전문을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꽝!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회전문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다. 검은색 전술 복장에 방탄 헬멧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대여섯 명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순식간에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는 놈은 모두 쏴버린다. 전부 엎드려. 그들은 훈련받은 용병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인질들을 제압하고 일부는 로비 중앙을 점거했다. 아우라 그룹의 엘리트 보안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시도했지만 상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지은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엎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복장과 장비는 최상급 군용,
움직임은 특수부대 수준. 목표는 단순 강도가 아니다. 인질극 혹은 암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수년간의 훈련으로 각인된 전사의 혼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괴한 중 한 명이 쓰러진 보안요원의 총을 빼앗으려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눴다. 안 돼. 아이 엄마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이지은의 고요했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총구가 아이를 향하는 찰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늘어졌다. 아이 엄마의 절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이지은의 뇌리에 박혔다. 평범한 삶, 조용한 일상, 그 모든 것을 위해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관 속에서 포효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지은은 기둥 뒤에 비치된 육중한 소화기를 망설임 없이 뽑아들었다. 팔과 어깨의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힘을 응축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은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붉은색 소화기는 포물선을 그리며 공기를 갈랐고 아이를 조준하던 괴한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이 쓰고 있던 방탄 헬멧이 크게 울렸다. 충격에 잠시 비틀거리는 괴한. 그 찰나의 순간은 이지은에게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미 괴한의 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동작들의 연속이었다. 오른손으로는 괴한의 자동소총 총열을 잡아채 아래로 꺾어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왼손 손바닥은 그대로 전진해 괴한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우두둑 섬뜩한 소리와 함께 괴한의 목이 꺾였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문 채 뒤로 쓰러졌다. 이지은은 쓰러지는 그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뭐야, 저 여자.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자 다른 괴한들이 당황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값싼 정장을 입은 가녀려 보이는 여자였다. 그들의 훈련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없었다. 그들의 짧은 망설임은 곧 죽음의 초대장이 되었다. 다다당. 이지은이 손에 넣은 소총이 짧은 점사로 불을 뿜었다. 그녀는 조준경을 보지도 않았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감각이 이미 모든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총알은 괴한들의 머리나 심장을 노리지 않았다. 대신 정확하게 그들의 손에 들린 총과 무릎, 어깨 관절을 파고들었다. 크악 내 팔. 비명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무기를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이지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인질들이 모여있는 곳을 엄폐물 삼아 총을 쏘던 괴한 2명을 향해 그녀는 로비 중앙의 거대한 분수대를 향해 몸을 날렸다. 차가운 물보라가 그녀의 몸을 적셨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조금도 둔해지지 않았다. 분수대 뒤에서 잠시 몸을 숨긴 그녀는 괴한들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사라졌다. 어디 갔어? 괴한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이지은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는 소음기 달린 권총을 들고 있던 한 명의 등 뒤로 유령처럼 접근했다. 그녀의 팔이 강철 같은 올가미가 되어 괴한의 목을 졸랐다. 커허. 괴한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목을 조르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다. 이지은은 다른 손으로 그 권총을 잡아챘고 그대로 남은 한 명의 괴한을 향해 2발을 격발했다. 푸슉 소음기가 달린 총성은 로비의 소음에 묻혔다. 마지막 괴한은 자신이 왜 쓰러지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지은은 목을 조르던 괴한의 의식을 완전히 끊어버린 후에야 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단 1분. 아우라 그룹의 최정계 보안팀을 무력화시켰던 무장 괴한 6명이
이름 모를 한 여자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로비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참혹하고도 비현실적인 광경의 중심에 서 있는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양손에 각각 자동소총과 권총을 든 모습으로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의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렸지만 호흡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비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비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방탄복을 입은 비서실 직속 경호팀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로비의 모습이었다. 쓰러진 보안요원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무장 괴한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너무 늦었나.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로비 중앙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이지은, 면접 화면을 통해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초라한 정장을 입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이던 그 여자. 지금 그녀는 피와 물에 젖은 채 마치 지옥에서 온 여전사처럼 서 있었다. 강민준의 경호팀은 본능적으로 이지은에게 총구를 겨눴다. 총 내려놔 당장. 하지만 강민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아니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보았다. 쓰러진 괴한들의 상태를. 그들 모두 살아있었다. 총상은 모두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부위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살상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고도의 기술. 분노나 공포에 휩쓸린 일반인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이지은의 눈을 보았다. 화면으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깊고 고요한 눈동자. 하지만 지금 그 안에는 전투 직후에 냉정한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가 면접에서 했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정말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의 본질을, 위협의 실체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민준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괜찮습니까?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CEO가 직원에게 던지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을 구해준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물음이었다. 이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준의 뒤편, 그리고 로비의 출입구를 향해 있었다. 아직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강민준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김비서 즉시 외부와의 통신을 확보하고 경찰과 지원 병력을 요청해. 그리고 건물 전체를 봉쇄해야 하고 생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네, 대표님. 강민준은 다시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다.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냐? 왜 정체를 숨기고 이런 곳에 지원했냐?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이지은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지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놀라움의 표시였다. 바로 그 순간 로비 바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 스와트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방탄 방패를 앞선 대원들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특공대원들은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총구를 겨눴다. 그들의 총구는 당연히 총을 들고 서 있는 이지은에게 집중되었다. 거기 여자 손에 든 총 버리고 무릎 꿇어 빨리. 특공대 팀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지은은 그저 또 다른 테러리스트로 보일 뿐이었다. 강민준의 경호팀이
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오해입니다. 이쪽은 아우라 그룹의 강민준 대표님이십니다. 신분은 나중에 확인한다. 저 여자부터 제 앞에 특공대원들이 이지은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이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버리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특공대원들의 움직임, 그들의 손가락 위치, 시선의 방향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다면 그녀는 그들이 총을 쏘기 전에 먼저 움직일 생각이었다. 이대로 두면 끔찍한 오해가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강민준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지은과 특공대원들 사이에 위치시켰다. 사실상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는 형태였다. 모두 총 내려. 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시끄럽다. 이 여자는 테러범이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다. 그의 외침에 특공대원들도, 경호원들도, 심지어 공포에 떨던 시민들도 모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당신들이 테러범이라고 생각한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을 거다. 당신들이 늑장 부리며 오는 동안 이 여자 혼자서 저 괴한들을 모두 제압했단 말이다. 강민준은 쓰러져 있는 괴한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말에는 엄청난 무게와 분노가 실려 있었다. 특공대 팀장은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한 여자가 이 모든 일을 해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강민준은 특공대 팀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기 있는 생존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내 신원은 당신들 서장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지. 그러니 당장 그 총들 내 사람에게서 치워. 내 사람. 그 단어가 로비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지은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면접에서 자신을 경멸하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앞에서 온몸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특공대 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준의 기세에 눌려 결국 손을 들어 대원들에게 총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다. 강민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지은을 돌아보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총을 내려놔도 됩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지은은 비로소 손에 든 총의 차가운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총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철컥하는 소리는 마치 그녀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다. 분수대에 부딪혔을 때 생긴 타박상과 괴한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생긴 작은 상처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피로감이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난 듯 했다. 그녀의 몸이 살짝 휘청거렸다. 그 순간 강민준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지은 씨, 그의 손을 통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로비는 경찰과 구급대원,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아우라 그룹의 지원 인력들로 인해 시장 바닥처럼 어수선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이지은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흠뻑 젖은 옷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대표님, 여긴 저희에게 맡기시고 우선 안전한 곳으로. 경호팀장이 다가와 말했지만 강민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이지은 씨의 치료가 먼저다. 그는 이지은을 부축하여 한쪽 구석의 소파로 데려갔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다행히 대부분은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일 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이지은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병사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쳤다. 경이로움,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호기심. 그는 반드시 알아야 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강민준 대표님 되십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경찰 현장 지휘관이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시선은 강민준을 지나 이지은에게 닿아 있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역력했다. 강민준은 지휘관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조사는 나중에 얼마든지 응해주지. 하지만 이지은 씨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다. 부상자이자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진술을 강요하는 건 경찰의 직권 남용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룹 총수의 압박감에 지휘관은 잠시 주춤했다. 그리고 피해자, 아니 정정하지. 그녀는 영웅이다. 당신들이 늑장 부리는 동안 내 목숨과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어. 그런 사람에게 범죄자 취급하듯 질문을 퍼부을 생각이라면 내 변호인단과 먼저 상대해야 할 거다. 강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지휘관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강민준은 비서에게 귓속말로 몇 가지를 지시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지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다. 이지은님, 대표님께서 집무실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편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모든 관심과 호의가 그녀에게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강민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이 직접 이지은을 부축하여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방금 면접에서 떨어졌을 것이 분명한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어떻게 CEO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인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2층에서 내려다보던 박도식 부회장의 눈이 분노와 의심으로 이글거렸다. 제오 계집애가 대체 정체가 뭐지? 감히 내 계획을.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로비 습격 사건은 사실 그가 꾸민 자작극이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병들을 이용해 CEO를 위협하고 자신이 극적으로 나타나 그를 구함으로써 신임을 얻고 그룹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이지은이라는 변수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 그는 즉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CEO 집무실은 아래층의 혼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들과 절제된 예술 작품들이 공간의 품격을 더했다. 강민준은 이지은을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비서에게 따뜻한 차와 응급 구급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우선 앉아서 좀 쉬시죠. 많이 놀랐을 테니. 그는 직접 구급 상자를 열어 그녀의 팔에 난 작은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앳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의 깃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했다. 아까 면접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준을 보여준 것 같아 부끄럽군요. 강민준이 먼저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이지은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 한마디에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익숙하다니. 이지은 씨,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결국 강민준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이지은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이력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군인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찰, 오래전에 비슷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신술 같은 겁니다. 이지은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다. NIS 국가정보원. 그 이름은 그녀가 지워버린 과거였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림자였다. 강민주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오늘 로비를 습격한 자들, 단순한 강도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의견을 묻고 있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전투 중 느꼈던 위화감을 떠올렸다. 그들은 매우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장비도 최신 군용이었고요.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불분명했습니다. 인지를 잡았지만 요구 조건이 없었고 살상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CO, 그 단어가 강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역시 내부의 문제였군.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지은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우라 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지난 5년간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적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 내리고 있더군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타인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다. 오늘 사건도 그 연장선일 겁니다. 저를 위협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거나 혹은 제가 추진하는 내부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의 소행이겠죠. 지금의 제 보안팀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제국의 왕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지은 씨, 제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면접에서 제안했던 그런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 직속으로 오직 저에게만 보고하는 특별 보안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팀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부회장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신입사원도 아닌 면접에서 떨어진 외부인에게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저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경호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증명했듯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부해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범한 삶. 위험과 의심, 배신이 없는 삶. 그녀는 바로 이런 그림자 속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동료의 죽음 작전의 실패, 그리고 환멸. 그녀는 입을 열어 거절의 말을 내뱉으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도식 부회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떻게 검증도 되지 않은 저런 여자를 여기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저 여자가 저들과 한패일지 어떻게 압니까? 박도식은 이지은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적의가 가득했다. 강민주는 차갑게 그를 돌아보았다. 노크하는 법도 잊으셨습니까, 부회장님?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당장 저 여자를 경찰에 넘겨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도식은 마치 강민준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했다. 하지만 이지은의 눈에는 그의 교활한 속내가 훤히 보였다. 그는 이지은과 강민준이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었다. 강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내 안전 부회장님의 그 잘난 보안팀은 30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내 목숨을 구해준 저 사람의 실력이지 부회장님의 빈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력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런 뿌리 없는 여자를 어떻게 믿고 중책을 맡기십니까? 박도식의 끈질긴 반대에 강민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신원 이력서. 오늘 이지은 씨는 그 어떤 화려한 이력서로도 증명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내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부회장님은 이만 나가주시죠. 강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박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이지은을 쏘아보았다. 마치 두고 보자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거칠게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도식의 난동은 역설적이게도 이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박도식에게서 과거 자신이 상대했던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런 그와 홀로 맞서 싸우고 있는 강민준의 고독한 모습도 보았다. 외면하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은의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강민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지은 팀장.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고독한 왕과 그림자 속 기사의 계약이 이제 새로운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우라 그룹에 첫 출근을 했다. 강민준이 보낸 비서가 전해준 것은 어설픈 정장이 아니었다.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방탄 및 방검 기능이 가미된 특수 소재로 제작된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전문가용 슈트였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손에는 어떠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이전에 평범하고 어딘가 위축되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잘 벼려진 무기 같은 냉철하고 전문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를 모든 직원이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제의 사건은 이미 전 사내에 소문이 퍼진 뒤였다. 정체불명의 여자가 맨몸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고 CEO를 구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하 5층에 위치한 중앙보안 통제실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통합 관리되는 심장부였다. 강민준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녀와 동행했다. 그녀의 권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육중한 방폭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다.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준과 이지은이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요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그들을 맞았다. 그들 앞에는 보안실장인 최진혁이 서 있었다. 그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CL 출신으로 강한 자부심과 함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제 로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에 대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대표님 어인 일이십니까? 최진혁이 굳은 표정으로 격려했다. 그의 시선은 강민준을 지나
그의 옆에 선 이지은에게 경계심을 가득 담아 꽂혔다. 강민주는 요원들을 둘러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내 직속의 새로운 팀이 신설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그 팀의 리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이지은 팀장이다. 팀장이라는 직책에 통제실 안이 순간 술렁였다. 이지은 팀장은 앞으로 나의 개인 경호는 물론 그룹 내 모든 보안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 조사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 팀장의 지시는 곧 나의 지시와 같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 보안실은 이 팀장의 모든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굴욕감이 역력했다. 외부인 그것도 여자에게 자신과 팀원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속이 들끓었다.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지은에게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십시오.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지은은 짧게 대답하고는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상대방을 더 긴장시켰다. 강민준이 떠나자 통제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다른 요원들은 최진혁의 눈치만 살피며 이지은을 대놓고 무시했다. 이지은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최 실장님, 어제 로비 습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CCTV, 원본 영상 출입 기록 당시 근무자 명단과 교신 기록, 그리고 보안팀의 교전 수칙, 매뉴얼까지 예외 없이 전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최진혁은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대답했다. 이 팀장님이라셨나? 여긴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에는 보안 등급과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CCTV 원본 같은 민감한 정보는 대표님의 서면 허가 없이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항명이자 월권이었다. 그는 외부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를 도발했다. 이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방금 전 대표님의 지시를 잊으셨나 보군요. 나의 지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외부인이 아닙니다. 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표님께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CEO의 직속 명령을 방해한 책임은 최 실장님 본인이 지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위협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과 논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서늘하게 최진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이를 갈았지만 결국 부하 직원에게 턱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청한 자료 전부 가져와. 자료를 넘겨받은 이지은은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임원실 대신 통제실 한쪽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을 원했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며 괴한들의 움직임, 보안팀의 대응, 그리고 민간인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패턴을 읽고 변수를 찾아내고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분석을 할수록 의문점은 커져만 갔다. 괴한들의 침투 경로는 너무나도 매끄러워. 마치 사전에 답사라도 한 것처럼 건물의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어. 보안팀의 대응은 매뉴얼대로였지만 비상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전혀 없었어. 특히 1팀과 2팀의 연계가 완전히 끊겼는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신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의문점, CCTV 영상 중 일부가 미세하게 끊겨. 0.5초 미만의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데이터가 누락된 구간이 존재해. 특히 괴한들이 처음 진입하는 장면과
그들이 제압되기 직전의 장면에서 누군가 영상을 조작한 것이다. 아주 교묘하고 전문적인 솜씨로. 이지은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외부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내부의 적 그 중에서도 최고위급의 접근 권한을 가진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의 소유자 박도식 부회장. 한편 부회장실에서 박도식은 최진혁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 계집애가 지금 CCTV나 뒤적이고 있단 말인가. 네, 부회장님. 밤새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뭘 안다고 그걸 들여다본단 말인가. 최 실장 정신 차리게. 자네 자리까지 저 계집애한테 뺏기고 싶은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최진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증명해보여. 자네와 자네 팀이 저런 낙하산보다 훨씬 유능하다는 걸. 내가 작은 기회를 주지. 박도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최진혁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이지은이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통제실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긴급 상황 17층 연구 B동에서 화재 발생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고 진압팀은 출동하라. 모니터 화면에 17층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이 떴다. 자욱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진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진압 1팀. 2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3팀은 17층 전체를 봉쇄하고 인원들을 대피시켜라. 서둘러.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단말기로 17층의 모든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왔다. 화재 경보기는 울렸지만 온도 센서의 수치는 정상 범위야. 연기 감지기만 작동했어. 이건 진짜 불이 아니야. 그녀는 시스템 로그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스프링클러가 B급 보안 터미널에서 수동으로 작동됐어. 화재 경보 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작동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 일부러 연막탄을 터뜨리고 화재 상황을 연출한 거야. 목적은 시선을 끄는 것.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17층은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AI 기술을 연구하는 핵심 부서가 모여 있는 곳. 만약 화재가 양동작전이라면 진짜 목표는. 이지은은 즉시 17층의 다른 구역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모든 보안 요원들이 연구 B동으로 달려간 사이 정반대편에 위치한 중앙 서버실에 뒷문이 열리는 것이 포착되었다. 연구원 복장을 한 남자가 재빨리 안으로 사라졌다. 최 실장님, 지금 당장 17층 B동으로 보낸 인력 절반을 중앙 서버실로 보내십시오. 화재는 가짜입니다. 진짜 목표는 서버실입니다. 이지은이 인터컴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녀의 말을 코웃음 쳤다. 이 팀장 현장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지금 저 연기가 안 보입니까? 망상은 사무실에서나 하시죠. 그는 이지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였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지은을 망상에 사로잡힌 아마추어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다.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지은은 차갑게 말하고는 인터컴을 끊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단말기로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강민준이 부여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최상위 마스터 권한이 있었다. 알파팀 내 말 들리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3명 즉시 중앙 서버실 후문으로 이동하라. 용의자는 연구원 복장의 남성 비무장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저항 시 제압하고 절대 서버에 접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알파팀은 최진혁의 직속이 아닌 강민준이 새로 편성해 이지은에게 붙여준 소수 정예팀이었다.
그들은 최진혁의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오직 이지은의 명령만 따랐다. 최진혁이 비동의 연기가 단순 연막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을 때 이지은의 알파팀은 이미 서버실에 잠입한 연구원을 제압한 후였다. 그의 손에는 데이터를 빼돌리기 위한 USB가 들려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과 그의 팀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니터 앞의 데이터만으로 현장의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진짜 위협을 막아냈다. 반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던 자신들은 적의 교란 작전에 완벽하게 놀아났다. 완벽한 패배였다.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칭찬을 바라지도 그들을 질책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데이터 절도범이 아니야. 내부의 보안 시스템 작동 방식과 보안팀의 대응 프로토콜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이건 박도식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이름과 부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펜으로 박도식 부회장의 이름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렸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서버실 잠입 사건이 이지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후 중앙보안통제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지은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웃지 못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이제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마저 자아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통제실에 최진혁이 홀로 이지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혁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지은은 수십 개의 데이터 로그가 띄워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맞았다. 무슨 일입니까, 최 실장님? 최진혁은 쭈뼛거리며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의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오늘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 그가 내뱉은 것은 사과가 아닌 질문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사과 대신 그는 전문가로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택했다. 화재 경보가 아니라 연막탄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죠? 이지은은 그제야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나 조롱의 빛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설명하려는 교사처럼 담담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연기와 경보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속여 공포와 혼란을 만들지만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여줍니다. 온도 센서, 스프링클러 작동, 로그 터미널 접속 기록. 그 데이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일치. 그것이 적이 남긴 흔적입니다. 실장님과 팀원들이 현장의 현상에 집중할 때 저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했다. 최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은 수년간의 특수부대 경험과 현장 감각을 최고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시대는 변해 있었다. 이제 전쟁은 총성 없는 데이터의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구시대의 군인이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주십시오. 보안실은 이 팀장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최진혁이 내뱉을 수 있는 최선의 항복 선언이자 충성 맹세였다. 이지은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성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 그날 이후 이지은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최진혁과 보안실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디지털 신경망 전체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파고든 곳은 단순한 보안 로그나 CCTV 영상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심장, 케르베로스 3.0 보안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소스코드 레벨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와 싸우는 함선 브리지처럼 변해갔다. 밤낮 없이 모니터에는 수억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와 유령선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버그나 오류가 아니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뒷문 백돌. 시스템 개발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심어진 관리자의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는 비밀 통로였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개발 과정에서 남은 쓸모없는 코드 뭉치처럼 보였지만 이지은의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비수인지 선명하게 보였다. 이 뒷문을 통해 누군가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은은 시스템에 남겨진 희미한 로그를 역추적하며 그 뒷문이 언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뒷문은 무작위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사용처는 명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룹의 핵심 기술 데이터가 보관된 R&D 서버거에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재무 서버. 그리고 5년 전 강민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개인 아카이브 서버. 이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횡령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적의 목표는 돈뿐만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기술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까지 모두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특히 강 회장의 개인 아카이브는 그녀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다. 평범한 해커라면 수백 년이 걸려도 풀 수 없는 군사급 암호화 체계였다. 하지만 이지은에게 그것은 풀어야 할 숙제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밤은 암호와의 전쟁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과거 NIS 시절에 사용했던 온갖 해독 기술과 알고리즘을 총동원했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사무실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며칠 밤을 새웠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강민준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지은의 사무실을 찾아와 말없이 커피나 샌드위치를 책상 위에 놓고 가곤 했다. 그는 그녀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저렇게 자신을 혹사하는 그녀가 걱정되어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강민준은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모니터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잠든 모습은 경계심을 모두 내려놓은 아이처럼 평온했다. 강민준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 순간 이지은이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웠다. 강민준은 어색하게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다. 아, 미안합니다. 깨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대표님. 이지은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계속 이러다가 쓰러지겠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지은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아버지의 아카이브입니까? 네. 하지만 암호가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 같은. 그녀의 말에 강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부쩍 불안해 보였고 종종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곤 했다. 프로메테스. 아버지는 가끔 그 이름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신의 이름이죠. 회사 내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코드명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였습니다. 프로메테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지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암호 해독 알고리즘에 프로미티어스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수억 개의 암호 코드 중 일부가 풀리며 의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찾았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살짝 떨렸다. 강민준도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다. 이지은은 순간 긴장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 회장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내부 감사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그는 아우라그룹 내부에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포착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에는 수많은 거래 기록, 해외의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자금 내역,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박도식. 그는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고 그 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그 돈으로 사내 정치인들을 매수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가장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 회장의 마지막 음성 파일이었다. 사고가 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녹음된 것이었다. 민준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박도식이 그놈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하이에나였다. 내가 모든 증거를 찾았다. 프로메테스 아내,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컥. 음성은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끊겼다. 강 회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주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이 끔찍한 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그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한 부패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괴물에게 먹히기 직전인 회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강민주는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영원히 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지은 씨,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이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두 사람은 진실이라는 빛을 손에 넣어 걷다. 하지만 그 빛은 동시에 박도식이라는 거대한 어둠을 자극하는 불씨이기도 했다. 그들이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박도식 역시 곧 알게 될 터였다. 강민준과 이지은이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박도식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아우라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첩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되어 모든 정보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보안실 내부의 동향 IT 부서의 서버 접속 기록, 심지어 심야에 CEO 집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소한 보고까지. 그 모든 정보의 중심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박도식은 처음에는 그저 강민준이 잠시 흥미를 느끼는 하룻강아지 정도로 그녀를 폄하했다. 하지만 그녀가 최진혁의 콧대를 꺾고 이제는 감히 선대 회장의 유산인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봉인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하룻강아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러 온 굶주린 늑대였다. 대우 늦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는 물리적인 제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강민준이 애지중지하는 그녀가 사라진다면 모든 의심은 자신에게 쏠릴 터였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발목을 묶고 손에 쥔 칼을 빼앗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 사회적으로
그리고 강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매장시켜야 했다. 박도식은 자신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유령이라 불리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통신을 연결했다. 때가 됐다. 계획을 실행하지. 목표는 이지은입니까? 그래. 그녀가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내가 만든 무대로 그녀를 끌어들여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박도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거대한 함정이 이지은을 향해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그룹이 정부와 비밀리에 추진하던 차세대 국방 드론 기술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인 태강중공업으로 유출된 것이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로했고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였다. 강민준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그 자리에서 박도식이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부회장인 제가 책임을 통감하며 밤을 새워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연기하며 조사 결과가 담긴 파일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이지은의 이름과 사진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이번 정보 유출은 한 달 전 대표님께서 특별 채용한 이지은 팀장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강민준에게 쏠렸다. 이지은은 강민준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뽑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도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카루스 여하시 데이터가 유출되기 직전에 서버 접속 로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지은 팀장의 개인 단말기 IP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부여된 최상위 마스터 권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5일 전 태강중공업과 연결된 해외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출 당일 심야 이지은 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스크린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의 이지은은 주위를 살피며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모습이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날짜의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조작한 것이었다. 증거는 완벽해 보였다. 서버로그, 금융기록 영상 증거까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지은 팀장을 당장 회의실로 부르도록. 잠시 후 이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미 밖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임원들이 마치 죄인을 보는 듯한 경멸과 적의의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지은 팀장, 화면에 있는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박도식이 신문하듯 물었다. 이지은은 잠시 스크린에 떠있는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보며 상대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냉정한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저 모든 기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지은 씨, 당신 한 사람의 말만 진실이고 우리 그룹의 시스템 전체가 틀렸다는 겁니까? 박도식이 언성을 높였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런 배신자를 믿고 중책을 맡기신 대표님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이지은을 심판하는 재판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동요하지 않고 스크린의 서버 로그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 로그는 너무 깨끗합니다. 실제 해킹이나 데이터 전송이 있었다면
시스템 곳곳에 다른 흔적, 즉 로그 파일의 변조나 삭제 시도 같은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그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지은이 범인이다라고 광고하듯이 이 접속 기록 하나만 깨끗하게 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이체 기록. 저 스위프트 코드는 구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은행의 것입니다. 보안에 민감한 거래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을 방식이죠.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방식입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침착하게 증거의 허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IT 비전문가인 임원들의 귀에는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박도식은 비웃으며 말했다. 역시 말솜씨는 여전하군요.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논리와 증거는 모두 이지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이사회의 압박은 거세졌다. 여기서 그녀를 감싸는 것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CEO로서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성적으로는 증거를 믿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그의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녀는 결백하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시스템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읽어야 한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당당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오직 강민준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다. 나를 믿어달라는 무언의 호소였다. 기나긴 침묵 끝에 강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지은 팀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도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다른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기 전에 외부의 독립적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관을 통해 모든 증거를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하도록 하겠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박도식의 미소가 굳어졌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조사한단 말입니까? 시간을 끌수록 회사만 더 위험해집니다. 박도식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강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부회장님, 증거가 명백할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진짜 범인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세운 이 회사에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이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지은 팀장은 모든 권한을 반납하고 회사 출입을 금한다. 이것이 나의 결정이다. 그것은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지도 그렇다고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는 절묘한 결정이었다. 강민준은 회사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지은에게 진실을 밝힐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이지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녀가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건물을 나설 때 통제실 입구에서 최진혁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인정한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온전히 믿을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타워를 등지고 거리로 나선 이지은은 차가운 도시의 바람을 맞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위권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던 유일한 사람의 공식적인 지지까지. 박도식의 계획대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직원이 아니었다.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방역을 시작할 때였다. 아우라 그룹에서 쫓겨난 이지은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산업 스파이, 배신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통장은 정지되었고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다. 박도식은 그녀의 모든 돈줄과 발을 꽁꽁 묶어 서서히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지은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애초에 가진 것이 없는 여자였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었다. 이지은은 과거 NIS 시절 비상용으로 만들어 두었던 가명의 신분과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의 구석진 동네, 금방이라도 재개발에 들어갈 듯한 낡은 오피스텔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현금으로 최신형 노트북과 수십 개의 대포폰, 그리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구한 각종 해킹 장비들을 사들였다. 방 안은 순식간에 그녀만의 작은 작전 통제실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곳으로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내부의 조력자를 만드는 것.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인물은 최진혁 실장이었다. 그는 원칙주의자이고 자존심이 강하지만 동시에 군인 출신 특유의 명예와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 이지은은 대포폰을 이용해 암호화된 문자를 최진혁에게 보냈다. 오늘 밤 11시 마포대교 남단 7번 교각 아래 혼자 오시오. 당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약속된 시간. 최진혁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혹시 모를 함정에 대비해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이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최진혁은 그녀가 내뿜는 기운만으로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미쳤군.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최진혁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나는 범죄자를 도울 생각 없어.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실장님 스스로가 더 잘 알 텐데요. 이지은의 말에 최진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 그의 이성은 증거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그의 직감은 저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통찰력과 능력.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고 아마추어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조작된 증거죠. 그리고 실장님은 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지은은 그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조작된 로그에서 발견한 미세한 데이터 변조 패턴을 찾아내도록 설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출된 로그 파일과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백업 서버의 원본 로그를 비교해 보십시오. 진실이 보일 겁니다. 최진혁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것을 받는 순간 그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지은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박도식 부회장은 실장님을 장기판의 졸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화재 소동처럼 필요하면 언제든 당신의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고 버릴 겁니다. 이대로 그에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지켜야 할 아우라 그룹의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은 실장님의 몫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진혁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USB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아무도 없는 심야에 이지은이 말한 대로 2개의 로그 파일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지은의 프로그램이 찾아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식 로그 파일의 특정 부분, 바로 이지은의 접속 기록이 담긴 부분에서만 미세한 데이터 손실과 재구성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신의 솜씨에 가까운 조작이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지은은 결백했다. 그리고 자신은 하마터면 거대한 음모에 놀아나 무고한 사람을 매장할 뻔했다. 군인으로서의 그의 자존심과 명예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최진혁은 이지은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박도식의 감시망을 피해 이지은에게 아우라그룹 내부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지은의 작은 오피스텔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정보분석 센터가 되었다. 최진혁이 보내온 진짜 데이터를 통해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도식의 유령 해커가 남긴 희미한 흔적을 쫓았다.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완벽하게 세탁된 접속 경로를 그녀는 끈질기게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박도식의 스파이망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IT 부서의 핵심 개발자 재무팀의 자금 담당 차장, 심지어 최진혁이 가장 신임하던 보안 U팀의 팀장까지 그들은 모두 박도식에게 거액의 돈을 받거나 약점을 잡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번 사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지은은 그들의 모든 비리, 내역 비밀 통신, 기록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파헤쳐 하나의 거대한 관계도를 완성했다. 박도식이라는 거대한 거미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다리가 아우라 그룹 전체를 올가매고 있는 끔찍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박도식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다. 부하 몇 명을 희생시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현재 진행형으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이지은은 스파이들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도식은 며칠 후 프로젝트 이카루스가의 드론 시제품을 군수무기 밀매 조직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기술 설계도를 넘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물 제품을 밀반출하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거래 장소는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 이거다. 이지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그 거래 현장을 덮쳐 박도식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제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실장님은 내부에서 박도식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박도식의 스파이들을 역이용할 교란 작전을 지시했다. 일부러 다른 프로젝트의 보안을 강화하는 척하며 그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고 거래 당일에는 통신 시스템에 의도적인 장애를 일으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는 임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강민준을 그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 그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다. 박도식의 거짓 보고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그녀가 강민준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모든 공식적인 루트는 막혀 있었다. 설사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 쌓였던 짧지만 강렬했던 신뢰에 모든 것을 거는 거래가 예정된 날 밤 이지은은 작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출발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포폰을 꺼내 강민준에게
익명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짧았다. 오늘 밤 12시 인천항 제7부두 A3 폐창고 프로메테스의 진실을 보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에 배터리를 분리해 변기통에 버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가 오든 오지 않든 그녀는 오늘 밤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을 끝낼 생각이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믿어줄 것인가? 그는 과연 이 이름 모를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와줄 것인가? 인천항 제7부두. 바닷바람에는 비릿한 소금기와 오래된 철이 녹스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버려진 A3 창고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창고의 가장 높은 철골 구조물. 위 이지은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이미 1시간 전에 이곳에 잠입했다. 그녀의 눈은 특수 제작된 야간 투시경을 통해 창고 내부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식과 그의 용병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창고 곳곳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와 음성 송신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심판하기 위한 무대였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도식과 지난번 로비 습격대와는 차원이 다른 중무장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진짜 프로들이었다. 잠시 후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들어왔다. 동유럽계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들이었다. 국제 무기 밀매 조직이었다. 물건은 가져왔겠지. 밀매 조직의 보스로 보이는 자가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도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용병들이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의 덮개를 열자 그 안에서 유선형의 날렵한 기체를 가진 최첨단 드론 이카루스의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흠잡을 데 없는 물건이군. 약속한 장음은 이 안에 있다. 밀매업자가 돈 가방을 던졌다. 박도식의 부하가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는 순간 거래가 성사되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그 물건 당신 것이 아닐 텐데. 박도식 부회장.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이지은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할 만큼 맑고 또렷했다. 모두가 경악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박도식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지은 내년이 어떻게 당신이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거든.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지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저승에서 온 사신처럼 보였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당장 전연을 쏴 죽여. 박도식이 고함을 지르자 용병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리고 불을 뿜기 시작했다. 다다다당.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이지은은 총알이 빗발치기 직전 이미 몸을 날려 다른 구조물 뒤로 몸을 숨긴 후였다. 그녀는 이곳의 지형지물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설계한 사냥터였다. 그녀는 방역에 나섰다. 어둠 속에서 소음기 달린 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용병들이 비명과 함께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철저히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다. 컨테이너 덤이 위를 소리 없이 넘나들고 낡은 환풍구를 통해 적의 등 뒤에 나타나 목을 꺾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했고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민준은 자신의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최진혁을 포함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경호팀만을 이끌고
모든 통신을 차단한 채 조용히 이곳으로 향했다. 이지은이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화면 속에서 그는 자신이 믿었던 진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박도식의 반역, 그리고 그에 맞서 홀로 싸우는 이지은의 처절한 사투를. 팀장님, 혼자서 저들을. 옆자리에 앉은 최진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 속 이지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녀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느꼈다. 다시 창고 안. 이지은의 방역에 용병들의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스쳐 지나간 총알에 부상을 입은 것이다. 탄약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이년아 슬슬 포기하는 게 어때? 박도식이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그는 이지은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남은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마지막 남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결심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박도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지기로 했다. 그녀는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박도식을 향해 돌진하며 총을 쏘았다. 찾았다. 용병들의 총알이 그녀에게 빗발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몸을 굴리고 컨테이너를 방패 삼아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하지만 중과 부적이었다. 옆구리의 강한 충격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용병들이 달려와 그녀를 둘러싸고 총구를 겨눴다. 끝났다, 이지은. 박도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나? 내년 때문에 내 완벽한 계획이 엉망이 됐어. 이지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아직 안 끝났어. 당신이 선대 회장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진실을.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박도식의 입에서 직접 나오게 만들 생각이었다. 프로메테스 그 늙은이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걸. 내년이 어떻게... 그래, 맞다. 내가 죽였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 너처럼 말이야. 박도식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순간이었다. 똑똑히 들었어, 박도식. 이지은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창고의 정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며 수십 개의 눈부신 전조등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눈을 가늘게 뜬 박도식과 용병들의 눈앞에 무장한 경호팀을 대동하고 서 있는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게임은 끝났다, 박도식. 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대표님, 어떻게... 박도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밀매업자들은 상황이 틀어졌음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최진혁이 이끄는 팀에 의해 포위된 후였다. 내 놈의 역겨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강민준이 손짓하자 경호팀이 일제히 총을 겨눴다. 궁지에 몰린 박도식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재빨리 쓰러져 있는 이지은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인연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길을 터. 하지만 그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비겁한 놈. 이지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총을 맞은 다리의 고통을 이겨내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박도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그의 명치를 가격했고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박도식은 비명과 함께 나가떨어졌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박도식과 그의 용병들, 그리고 무기 밀매 조직까지 모두 제압되었다. 최진혁의 팀이 그들을 결박하는 동안 창고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강민준은 천천히 이지은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컨테이너 벽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독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사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실의 빛 아래에서 재회한 것이다. 수많은 말이 오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뢰, 감사,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패창고의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박도식과 그의 잔당들이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간 후에도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일 뿐이었다. 강민주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은이 확보한 모든 증거, 박도식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 무기, 밀거래 현장 영상,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그룹 내 스파이망 전체의 비리 내역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즉시 제출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재계서열 12그룹의 부회장이 단순 비리를 넘어 살인교사 간첩행위 국가기관 기술 밀반출이라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언론과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그룹의 본사타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가득 찼고 직원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거대한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최진혁을 비롯한 보안팀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뚫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장은 그룹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룹의 총수로서 감추고 싶었던 저희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건물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혼란스럽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강민주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밝혔다. 박도식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그룹을 좀먹어 왔는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고한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는지. 그의 연설에는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명백한 증거만이 존재했다. 스크린에는 박도식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적을 걸러내지 못했고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한때 조작된 증거 앞에서 흔들렸고 진실을 외면할 뻔했습니다. 이 모든 과오에 대해 아우라그룹을 대표하여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강민주는 단상 위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총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술렁이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침묵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에 속아 넘어갔을 때 단 한 사람.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썼던 이지은의 사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초라한 증명사진이 아니었다. 폐창고에서 부상을 입은 채 그러나 당당한 눈빛으로 서 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지은 팀장은 박도식의 함정에 빠져 배신자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버렸고 세상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림자 속에서 홀로 싸워 저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우라그룹이 지켜야 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지은 팀장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우라그룹을 대표하여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 회사를 그리고 저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로비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 직원이 시작한 박수 소리가 점차 커져 나중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되어 로비 전체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한 순간에 대한 그리고 영웅의 귀환에 대한 환호였다. 한편 병원의 VIP 병실, 이지은은 침대에 기댄 채 TV를 통해 강민준의 연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총상과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몸은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받아들여졌다는 조용한 기쁨. 그것으로 충분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최진혁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사열을 받는 군인들처럼 이지은의 침대 앞에 일렬로 섰다. 팀장님, 아니 본부장님. 최진혁은 이전과 다른 극진한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불렀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능으로 인해 본부장님께 크나큰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말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셔츠가 땀에 젖을 정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한 리더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다. 일어나십시오. 모두 지난 일입니다. 이지은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최진혁과 팀원들은 그제야 허리를 폈다. 그들의 눈에는 이지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강민준이 홀로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낮 동안의 소란을 정리하고 오직 그녀와 단둘이 마주하기 위해 가장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이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강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괜찮으십니까? 힘든 하루였을 텐데요. 이지은이 오히려 그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지은 씨, 당신에게 씌워진 누명이 벗겨졌을 때, 증거들이 당신의 결백을 가리켰을 때, 솔직히 나는 기쁘기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믿어주지 못했으니까요. 머리로는 증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당신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 비겁한 망설임이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CEO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벌어주셨고 마지막에는 와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준은 결심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이 단순히 직원이나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 없는 아우라 그룹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당신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고백이었다. 이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사랑이나 연애 같은 감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쳐져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위험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시간들, 함께 밤을 새우며 진실을 파헤치던 기억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수줍으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의 미소였다. 강민준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마주 웃어 보였다. 며칠 후 퇴원한 이지은은 아우라 그룹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전에 그녀를 비난하고 멸시했던 모든 직원들이 길을 열고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로비 중앙에는 강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일터로의 복귀가 아니었다. 길고 혹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후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우라 그룹의 타워는 이전보다 더욱 눈부시게 서울의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박도식의 반역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은 역설적이게도 아우라 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강민준의 투명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그룹은 썩은 부위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주가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치솟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신 대신 활기와 자부심이 넘쳤다. 변화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강민준 그리고 이지은. 이지은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보안을 총괄하는 글로벌 보안 전 전략 본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대표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에 언제든 강민준과 소통할 수 있었다. 사무실의 인테리어는 여전히 장식 하나 없이 실용적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가 이 거대한 제국을 수호하는 새로운 심장부였다. 본부장님, 차세대 보안 프로토콜 프로젝트 가디언의 1차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혁 실장이 깍듯한 태도로 보고했다. 그는 이제 이지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충실한 부하였다. 결과는 완벽합니다. 기존의 방어 시스템이 뚫리는데 평균 3시간이 걸렸던 반면 프로젝트 가디언은 외부의 모든 해킹 시도를 72시간 이상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위협 예측 시스템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가디언은 이지은이 직접 설계한 새로운 보안 체계였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공격을 막는 수동적인 방어벽이 아니었다. 그룹 내외부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방패이자 창이었다. 과거의 시스템이 사람을 가장 큰 약점으로 보았다면 이지은의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통찰력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었다.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적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화하니까요. 2차 시뮬레이션은 난이도를 더 높여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이 경례를 붙이고 나가자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이 거대한 건물. 이제는 그 건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우리 최고의 수호신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CEO의 권위 대신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다정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들의 관계는 불같은 열정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는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다. 당신 회사가 너무 커서 지킬 게 많아서 그렇죠. 이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미소가 자주 피어났다. 강민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모른 채 저 괴물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을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믿어준 대표님의 용기였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당신을 믿지 않고 증거를 따랐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강민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마 저는 지금쯤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 있거나 세상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이 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그저 어둠 속의 무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무기에게 빛을 지켜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는 말을 꺼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그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지은 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이 회사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단단한 백금 반지였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한 반지였다. 이지은의 눈에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아우라그룹의 창립기념 파티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지은은 더 이상 어두운 전술복이 아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강민준의 옆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했다. 모든 임직원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뉴스에서는 박도식과 그의 일당들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은 완벽한 종결을 맞았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1층 로비에 섰다. 모든 비극과 모든 인연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기억납니까? 여기서 처음 당신을 제대로 보았던 날,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저를 비웃던 날이었죠. 그때 나는 봤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당신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저는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누구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당신의 진짜 마음을 보았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는 이제 피와 유리 조각 대신 두 사람의 행복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다. 고독했던 왕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기사를 얻었고, 목적을 잃었던 기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킬 왕국을 찾았다. 강민주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로비의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밖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면접에서 비웃었지만 그녀는 건달을 제압하고 CEO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세상을, 그의 삶을, 그의 모든 것을 지키는 유일한 여왕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